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스페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그리고 시장 참가자분들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을 이 시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증시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는 물론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했습니다만 좀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솔직히 미국 증시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해외 주식 그 투자도 너무 쉽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진짜. 그래서 이거 정말 국내 증시 투자분들이 HTS를 보면서 요즘에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데가 많아요. 갑자기 그런 광고들 많거든요. 맥도날드 주식, 아마존 주식 여러분들 수수료 없이 바로 사세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재밌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너무 잘 가니까 사고 싶은데 그렇다고 국내 증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죠. 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사실 병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의사가 판단하는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중국 증시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미국 증시만 너무 보다 보니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어디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아침에 이제 그 우리나라 장이 시작할 때 대부분 증권 방송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날 미국 네네. 시황이라던가 미국 선물 시황, 지금 현재 선물 시황을 봅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보다 더 크니까 네. 꼬리가 몸통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면 거기에서 변동성이 오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나서부터거든요. 그 뒤로 얘기를 들어보면 후광통이나 성광통 생겼을 때 중국 증시 방송 많이 생겼지만 네네. 사실 본류의 방송에서 중국 증시를 같이 다루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영향력이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G2다 하고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을까? 그냥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다우, 나스닥. 다우는 신고가를 아직 안 갔지만 거의 신고가에 근접을 했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마저도 거의 지금 다시 신고가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서 지금 상해라던가 심천 증시를 보면은 밑으로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추락을 하고 있는 상해 심천하고 다우, 나스닥 이런 걸 잘 믹스해 보세요. 믹스하면 거의 우리나라 증시 나옵니다. 이거 차트. 그러니까 네네. 그런 영향력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예요. 중국 증시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너무 괴리감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괴리감 느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할 텐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수급이겠는데 지금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네. 사실 50배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싸게 생각이 되어서 제 주위에도 갑자기 옛날에 삼성전자 비싸서 안 사. 나는 비싸니까 하이닉스 살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나 삼성전자 샀는데 작년에 갑자기 배당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좋아할 일인가? 실제적으로 수급을 보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을 가장 많이 판 거는 외인이고 가장 많이 산 건 개인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따지면 사실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그냥 보는 가격이 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액면 분할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를 봐도 너무 쉽게 사거든요. 예전에 비해.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지수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이 빠졌지만 여전히 제약 바이오 네네. 엄청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수급을 봤더니 제가 본 수급은 지금 그 HTS를 다 세팅을 못했는데 2018년 1월 달부터 네. 지금 8월 31일로 세팅을 했을 때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코스닥 제약이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코스닥 제약 그쪽이 지금 안 좋아요. 반면에 코스피 제약은 또 샀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코스피는 IT 업종이 가장 비중이 높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비중이 높은데 그 두 개가 개인의 비중이 지금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수를 만약 끌어올리려면 그 개인들을 한번 외국인 기관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 경협 테마 일어나니까 개인들이 이제 너무나 답답한 장세에서 신나니까 그거를 막 투자하다가 지금 또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 다시 이걸 제약바이오를 지금 사야 되는지 IT 업종 떨어지는 걸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순간 지금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물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한번 업종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이제 건설 업종이 또 될 텐데 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부동산을 너무 잡고자 하고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됐었던 것도 봤을 때는 대형 개발보다는 그냥 소규모 공사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건설 업종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제재의 역설인데요. 지금 정권은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죠. 네. 굉장히 막고 있고 뭐 30년을 40년으로 늘린다. 그리고 뭐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게 역설이에요. 지금 오히려 폭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안 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안 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만 하고 이렇게 갈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접점은 있어요. 부동산 주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큰 손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큰 손들은 다 부동산으로 갔어요. 지금 코스피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보니까 계속 내려갔던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이 움직이는데 4.3%가 올랐고 아파트 중에 양천구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34%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소형주에서 34% 오른 거 찾기도 힘들죠. 그것만 잘 잡을 경우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재의 역설이래요. 부동산은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건설주는 어떠냐? 사실 저도 이렇게 경기 회복 시기에 건설주를 사서 그 건설주 수익폭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경기 회복 시기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에 차트들을 다 돌려보세요. 그러면 건설주는 수백 프로 폭등을 해요. 경기 회복될 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게 아직 초반부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형 건설사들 사실 현대건설은 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 경협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 이런 건 올랐지만 나머지 삼성물산이라던가 삼성엔지니어링 보니까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뭐 중형 건설사들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왜 안 움직일까? 물론 대형 건설사가 지수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안 움직일 부분도 있지만 중소건설사만 조금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아까 전에 경기 회복기에 원래 건설주를 사서 수백 프로의 수익을 올린 다음에 소규모 자금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돈으로 많이 올랐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재테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돈이 많다면 주식 방송이지만 부동산을 사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릴 정도로 사실 건설주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재건축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 하에서는 사실 재건축을 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꽉꽉 막고 있고요. 그럼 부동산은 결국에 폭등할 테지만 건설주에게는 재건축이 막혀 있다는 게 좋지 않겠죠. 다만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 중에서 약간 움직이게 했던 게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는 뭐 세웠어요. 서울, 종로, 중구, 동대문 투기지역 됐고 경기도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됐죠. 이 광명, 하남은 사실 이케아가 생겼고 고양은 스타필드가 생겼습니다. 하남도 스타필드. 이런 쪽이 지금 올랐는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근데 반면 당근이 있어요.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이거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너무 차단된 가운데 재건축을 막아버리니까 수요가 폭등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이 되면 약간 안정성에 도움은 되고 또 건설주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요건 단기적으로 호재인데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재건축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재건축이 확 풀리거나 그린벨트를 정말 파격적으로 푸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건설주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주 가운데 사실 남북 경협 이슈가 묶여 있는 건설주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건설주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분류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그냥 다 사면
오르겠지 하지만 지금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남북 경협이 껴서 그때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정말 쉽게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GS건설도 어느 정도 올랐고. 근데 반면에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하고 사실 관련이 적긴 합니다. 그 관련이 많은 거는 이제 삼성물산이겠죠. 레미안을 만드는. 근데 삼성물산도 잘 안 가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그 당시에 5월 달이죠. 5월 달 초부터 5월 달 말까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뒤에는 이제 지금 한 반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건설, GS건설도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 남북경협 지금 테마가 끼어서 탄력 있던 부분도 지나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 대형건설사가 이끄는 장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중형급을 찾아봤더니 계룡건설이라던가 3호라던가 그렇죠? 동원개발 좀 이게 빨리빨리 안 쳐지지만 여러분이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호, 동원개발 이런 것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수 얘기를 드렸지만 지수라는 우산 하에서 계속 지수가 지지부진하다면 종목이 정말 개인기가 좋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형 건설사도 결국에는 이 약발이 지수 때문에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건설사 중에서 오히려 네네. 똘똘한 녀석들을 잘 찾는 게 아마 그 투자의 그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네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오늘 건설주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 뭐 창투사 이거 다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엔터주 한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요즘 들어서 뭐 1조 원 돌파했다는 엔터주도 나오고 있고 이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더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엔터주를 이제 엔터주 뭐 네이버 같은 댓글 보니까 네. 야 그거 어린 애들이나 투자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시는 네네. 그런 여론을 읽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엔터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뭐 제가 이제 뭐 JYP를 토픽으로 얘기를 드릴 테지만 네네. 트와이스의 팬덤을 지금 이길 수 있는 걸그룹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남자 그룹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이죠. 네. 근데 그게 예전에 그런 팬클럽과 틀려요. 우리가 H.O.T나 핑클 이런 시대 때 보세요. 카페에서 어떤 조직을 해서 우리 이 콘서트 가자 해서 네네. 몰려 나와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이러면 약간 열기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 네. 젊은 때 그런 열기가. 근데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굉장히 특이해서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죠. 암이라고 해서 이건 젊은 층에 국한돼 있지가 않아요. 외국에 계신 무슨 80대 할머니가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집에 다 그 방탄소년단 사진을 걸어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유대관계가 뭘로 되어 있냐면 지금 암이라는 그런 단체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단체라고 하기는 그런데 SNS, 유튜브 이런 걸로 엮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의 파급력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공중파라던가 뭐 그 종편 이런 TV 방송보다 SNS, 유튜브 거기를 더 많이 본다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토대로 해서 이런 팬덤들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JYP도 마찬가지고 만약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이게 네네. 상장된다면 더 좋아져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가항공이 제주항공만 있을 때보다 예를 들어 진에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제 티웨이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저가 항공 업종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엔터주가 많이 들어올수록 엔터 업종이라고 해서 분류가 되면서 보고서도 많이 나올 테고 수급도 더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영 사장이 성내동으로 회사를 옮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기농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고 했더니 부모의 일정 부분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초등학생들이 꿈에 쓰는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제가 보기에 15년, 20년은 계속 그게 1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를 잘해주고 잘 대접을 해주는데 거기를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무리 너 그렇게 수만 명 중에 성공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2의 트와이스, 제3의 트와이스 나올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시총 1조를 돌파하고 SM, JYP가 막 경쟁을 한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지금은 1등, 2등이 죽는 게 아니라 파이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너무 아주 초단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타이밍을 잡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드님이나 따님 있으신 분들이 만약 나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가수가 될 거야. 이런 분들을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시고 꿈을 하는 대로 하면서 그럼 좋아. 너가 연습 하루 할 때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나씩 사줄게. 이러면서 적립해서 나중에
준다면 그때 가치는 더 커져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저는 좀 단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프로필을 좀 미리 받아 보니까 가치 투자를 또 선호하시는 전문가로 또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가치 투자 관점에서 또 이 엔터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좀 배워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모셔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